반가워요.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기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로 이사 온 지 근 1년이 되었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 생활을 떠나 느리게 살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내와 장모님과의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하루를 힐링하시길 바래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며 맞벌이로 외아들인 저를 키우셨죠. 공부 재능이 없던 저는 부모님의 헌신을 보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지방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가며 대학 생활을 보냈죠. 성적은 중간 정도에 머물며 조용하게 졸업을 한 기억이 있어요. 한편 나는 대학 생활이 바쁜 동안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기였고 성격이 비슷해서 자주 만나 연인이 되었어요. 둘 다 희귀한 혈액형인 RHB형이라는데 외모도 매우 닮아서 남매처럼 생겼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남남 관계가 아니었고 우연한 일치였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은 변함없이 진행됐어요. 그녀는 내가 군대에 다녀가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전역 후에도 나를 도와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30대 중반의 중소기업 과장이 됐고 그녀는 장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며 커리어를 쌓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오랫동안 그녀를 딸처럼 대해줘서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하품을 응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딸 정도면 중소기업 차라리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을 찾아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결혼을 승낙하기 힘들다. 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시다시피 선영보다 한층 하찮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십수년간 선영만을 사랑해왔고 살아있는 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 남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나 하나뿐이다. 어머님께서도 사랑이 밥을 먹이지는 않지만 결혼은 가정이 풍족한 것이라 생각하실 것이란 점을 아나요? 나는 50억의 건물주이지만 그걸 이해하심을 간원합니다. 장모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크게 놀랄 일은 없었습니다. 사귀는 초반에는 좀 불쾌하고 짜증이 났지만 마음이 고집스럽게 굳혀져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모님을 설득하는 말을 하고 논조하였고 여자친구 또한 내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한 달 정도 반대를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결국 수락해 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의 잘난 척과 공주 모습으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불편해하셨지만 여자친구의 지덕체에 마음을 두고 참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연애한 지 16년 만에 100년의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남자친구가 구하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우리 딸을 그런 좁고 지저분한 곳에 살게 할 수 없다며 고급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아내와 아파트를 받으면서 많이 다퉜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결혼 후 처음으로 들어간 신혼집은 장모님이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연애할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늘 사랑스러웠고 그녀와 함께한 것이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1년 차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장모님의 갑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준 집이라며 자주 돌아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다면서 왜 내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라는 식의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력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경악스러운 이야기네. 자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살림을 맡기며 살아가는가 보군. 알았나, 장모님?
혼자 살림을 맡겨달라는 말인데 혼자서 할 수 있나?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 뒤에 오느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겠나? 선영과 반반으로 살림을 나누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 그냥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걸세. 말 길어 알아듣질 못한다. 박서방이나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50억 건물주에게 맞닥뜨려 불필요한 일에 얽히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결혼을 한 건가?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노쇠한 노릇 말이야.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겠지? 장모님은 이제 수위가 너무 높아졌어. 내성이 있지만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마자 견딜 수 없었어. 장모님, 돈으로 맺은 비즈니스 관계인데 왜 계속 손해본다고 말하시나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을 부족하다고 말하십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막말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어째서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갖고 자네가 시키는 대로 살림을 맡았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어미 예비가 무능하다면 이 집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였으면 끼어들지 않을 텐데 왜 저러신지? 만일 내 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주변 사람에게 보인다면 이제는 가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세요. 장모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어김없이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며 훈계하셨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장모님께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며 반박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의 뜻 그대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은 당신 몫이라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코로 들었니 아니면 똥구멍으로 들었니? 따지고 보면 이 집도 내 거고 혼수도 다 내가 해온 거니까 내가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신혼집을 구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작은 빌라는 죽어도 안 된다고 장모님이 억지를 부려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집안 생활비도 모두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있잖아. 당신까지 이렇게 날 무시하고 하대하면 나중에 화날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많이. 아이고, 곧 죽어도 자존심만 세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가 결혼한 건 사랑하는 여자지 왕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더 맞춰줘야 하니? 여보, 나 힘들어. 아, 제발 평범하게 좀 살자. 응, 아, 몰라. 나 이렇게 살 테니까 당신이 살림하기 싫으면 가정부를 부르든지 해. 아내를 10수년을 알아왔는데 이렇게. 장모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전처럼 제 편이 돼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기적인 모습 하나만 보였다. 그래서 아내와의 사이에 약간의 금이 생겨 대화를 몇 주 동안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사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했고 아침 저녁을 매일 차려서 아내의 배를 채워줬죠. 아무리 아내가 미운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 제가 한 발 물러나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고마움을 하나도 몰랐는지 저에게 벽을 하나 세워두더군요.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저와 같이 자고 싶지 않다며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베개를 던져줬습니다. 나가서 자, 당신 코골이 신경 쓰이니까 앞으로 계속 소파에서 자는 게 좋겠어. 여보, 16년 동안 사귀면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야 코골이가 신경 쓰인다니. 그리고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다고 그래? 요즘 피곤해서 몇 번 골았다고 이러는 거야? 부부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아, 난 이해하기 싫어. 내가 편하게 자는 게 최우선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 아내와 각방까지 쓰게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아내의 짜증과 응석을 받아주면서 말이죠. 장모님은 여전히 하루 내지 이틀꼴로 신혼집에 찾아와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실컷 화를 내고 가셨다. 텔레비전에서 장기 연애 후 결혼 한 달 후 이혼한 커플을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장모님과의 어려운 관계, 아내와의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남 꼬리표가 달리는 게 100번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 날 집에서 만난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사구체 질환이래.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심해서 검사 받아봤더니 신장이 약하대.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병이 생겼대. 저는 이혼 이야기를 하려다가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내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뭐, 사구체 질환 그거 심하면 투석받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각하다니. 당신 말대로 병원에서 신장 투석 받아야 한다더라. 모레 하기로 했어. 여보, 당신이 같이 가 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 여자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설마 혼자 보내겠어? 그리고 당신 병이 나았으면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아내가 아픔을 호소하면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투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의사 선생님은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소견을 장모님과 함께 받았을 때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슬퍼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모레 몸이 건강해야지 척하여 온 걸 어쩌면 좋아. 장모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선영이가 더 힘들어서요. 이식만 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장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무슨 말에 그리 쉽게 하나. 사냥이한테 적합한 신장을 찾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 딸은 아래의 집이 영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같은 혈액이 아니면 수술이 힘들 거라고 했어. 희귀 혈액형은 아무 신장이나 가져다 이식할 수 없단 말이네. 딸과 같은 혈액은 친인척 중에 아무도 없어. 세상 떠난 내 남편만이 선영이랑 같은 혈액형이었다고. 장모님, 제가 있어요. 저 RHB형이라고요. 선영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랑 선영이는 성격, 혈액형, 외모까지 닮은 천생연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 테니까 희망 가져봐요. 그러자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죠. 그게 정말인가? 자네가 진짜 선혁이랑 같은 혈액이었어. 세상에, 난 전혀 몰랐어. 그럼 차네, 내 딸에게 신장 줄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냥 당연하죠. 장모님, 저 선영이 남편이에요. 백년가약 맺은 사람이 그깟 심장 하나.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 잘 될 거니까 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일어나서 날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닥터방 고맙다. 막다른 가족을 만나서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사위가 되게. 고마워요.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딸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장모님이 오래도록 울지 않고 안기셨습니다. 서운한 것이 많았는데 더 나은 대우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기를 기다릴 때 저는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워하며 투석을 받았습니다. 곧 수술을 받을 거예요. 고맙다.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사랑해. 저도 당신을 사랑해. 비록 심장이 안 맞을지라도 함께 밤을 지새울게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기대에 찬 얼굴로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봤어요. 이윽고 저희가 바라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남편분은 신장이 김선영 씨에게 이식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장모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방 고맙네. 내 딸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어머님 이제 걱정 놓으세요. 이제 다 해결됐다고요. 수술하면 선영이는 다시 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영이를 책임지고 낫게 해주겠다고요. 그래,
차 내 말대로 돼서 너무 기뻐. 박서방 차내랑 내 딸 선영이는 진짜 천생연분이자 운명의 상대가 분명하다고 하늘과 땅이 맺어준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야. 이복의 박서방,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줄게 있으니까 우리 잠깐 내 집에 가도록 하지.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뭘 주실지는 몰랐지만 나쁜 게 아닐 테니 군말 없이 장모님을 따라 처가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친절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장모님의 따뜻한 밥과 감사의 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곧 나 또한 병원에 입원하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신장 이식실에 누워 대기하게 되었죠. 아내에게 건강한 신장을 주고 싶어서 가끔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만 섭취했습니다. 또한 20년 넘게 피던 담배까지 끊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주 당당할 줄 알았지만 막상 수술 날이 되니 겁이 나더군요. 수술대에 오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돼서 잠을 설쳤어요. 이럴 때 아내의 손을 잡으면 나아질까 싶어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자나, 난 긴장했나 봐. 많이 떨리네. 아니, 그냥 누워 있었어. 긴장할 만한 거 없어.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괜찮을 리 없어. 내가 괜한 말한 것 같았지. 난 당신에게 신장을 주는 게 두렵지 않아. 차가운 수술실이 겁나는 거야. 수술 전에 당신의 손을 잡으면 괜찮아질까 해서 왔어. 여기 와. 내 옆에 누워. 잠깐이라도 내 손 잡고 있으라고. 이제 이 시간 남았어. 당신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생일이야. 우리 오늘 수술 끝나고 나오면 생일 파티하자. 생일 파티,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아주 재밌을 것 같아. 여보, 우리가 진짜 운명이 짝인 것 같아.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제 내 몸속 일부가 되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수술을 마치고 난 후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제 전처럼 싸울 필요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해요. 인생은 짧고 미워하는 시간은 너무나 아까울 거예요. 맞아, 내가 잘 할게요. 이전의 모습을 모두 잊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당신과 손을 잡고 누워있으면 잠이 쏟아올라요. 30분만 자도 될까요? 응, 내가 의사가 오면 깨워줄게요. 긴장이 풀리고 전신이 나른해져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좋은 꿈을 꾸리라 생각했지만 악몽을 꿨어요.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눈을 떠서 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그러더니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통화 소리에 집중했는데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들었어요. 아내가 소곤거리듯이 얘기하더군요. 자기야, 이따 1시간에 수술실 뒤편에 있는 것이야. 지금 남편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두고 남편 새끼라고 부르니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병실이 조용해서 그런지 아내의 휴대폰 볼륨이 크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전화 상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선영아, 너들 남편이 심장 이식 받는다고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이대로 버리는 거 아니겠지? 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억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아니란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이 쓰레기란 놈을 즉시 버릴 거야? 내가 그런 사람과 왜 계속 살아야 해? 하면서 자기는 벌써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했다고 했죠. 그럼 마음이 편해. 나는 그 친구가 심장 이식 후에 나를 배신할까봐 너무 두렵다고 했어. 아마도 너를 아주 사랑하나 봐. 널 참 좋아하나 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자란 걸 알아? 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연기하기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해? 란 말이야. 이 쓰레기가 아니면 내 심장은 계속 망가질 거야. 결국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될 거야.
그럼 마음이 절대 변하면 안 돼. 나는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 왜 이런 건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쓰레기랑 내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그녀가 미쳤나 봐. 자기가 질투하는 모습도 참 귀엽네. 신장받고 난 후에는 이혼 서류를 바로 찢을 거야. 만약 안 하고 퍼팅하면 엄마에게 말해서 위자료를 쥐어줄 거라고.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돼. 오늘 수술 잘 받고 조만간 만나자. 사랑해. 아이고, 제나 나도 사랑해. 오늘 수술 받고 나면 당장 너에게 달려갈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애는 이혼 서류를 받고 쫓아버려. 아내가 내가 자고 있는 거 알아채면서 통화를 끊었어. 알게 됐는데 그 상대가 나의 친구인 지훈이라는 걸 함께 발견했어.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려고 그 병실로 인도해준 모양이야. 눈을 떴을 때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가 놀란 표정이었어. 어머나, 네가 깼어? 놀래서 봤잖아. 적어도 조금 경고라도 해줘. 그렇게 놀라운데 뭐야? 왜 갑자기 12조로 말을 하는 거야? 너답지 않게 이따금은 말이야. 내 이름으로 계속해봐. 방금 전 지훈이랑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정말 다정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라니? 아니, 지훈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도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혹시 꿈을 꾸거나 혼동이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당연히 아내는 화가 나서 점점 더 빙글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일어나서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와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있는 통화 시간은 3분 20초였는데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선영아, 너 큰 실수를 했어. 오늘만 조용히 넘겼으면 내가 등신같이 너에게 신장을 뽑고 이혼을 신청했을 거야. 이런 멍청하고 부족한 여자야.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미고 말았죠. 그래서 휴대폰을 던지고 환자복을 찢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내가 일어나 사과 대신 변명을 시작했어요. 에이나, 진정해봐.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내가 당신의 친구인 지훈에게 위로와 상담을 요청했어.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눈이 마주친 거야? 에이나, 이건 실수야.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방금 통화하면서 한 말은 만약 지훈이가 나를 떠나려고 하면 당신이 찾아와서 다 들켰을 테니 집안을 망가뜨릴 테니까 협박했던 거야. 그래서 억지로 좋은 척하고 있던 거야. 에이나,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인데 지금 내 말을 이해하냐는 거야? 엄마가 자주 했던 말 기억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는 얘기가 어때?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뭐라도 할 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걸레통에 빠져 물어줘도 괜찮지만 여왔구나. 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과거에 묻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너 이 정도까지 견디면 충분해. 16년 동안 이런 여자랑 있었단 게 부끄럽다. 너 이기적이어도 이 정도면 충분해. 바닥까지 가다니. 그저 지금 안 사는 집구석에서 자란 너를 받아줬는데 그걸로부터 감사해야지.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야반화장도 안 된다. 이런 아내한테 화가 나서 손을 올렸다. 날마다 똑밥 때릴 뻔했어. 몇 번이나 그러고도 큰 죄임을 몰라. 그래, 이 쓰개 빈상을 받아주고 살아. 난 남편을 반납할 것이니까. 제가 내 여자친구를 둔 상태에서 제 목적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제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디일까? 이혼하든 뭐든 오늘은 수술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신장 이식하고 끝내라고. 이거 웃기는 여자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장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니 정신 나간 거니? 등신 같은 놈아, 신장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리고 위자료도 원하는 대로 줄게. 사리비까지 모두 챙겨줄 테니까. 나한테 신장 이식은 무조건 해야 해. 언젠가 결혼 전에 배우자의 밑바닥까지 모두 보고 결혼을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순간에는 절실하게 후회했습니다. 아내의 밑바닥을 보니 환장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바람 피운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분노에서 벗어날 생각인 저에게 신장 값을 줄 테니 수술을 해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어서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잡아서 목이 등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봐줄 수 없어서 결국은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내의 손목을 비틀어 업어치기로 바닥에 눕히고 안쪽으로 이별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신장을 요구하며 발광했습니다. 이거지, 돈을 주면 되는 거야. 당신의 신장값과 위자료를 내가 다 줄 테니 수술만 받고 나가면 얼마나 돼? 5억 10억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돈 벌어서 가라는 거야? 나는 아내의 이야기하며 한 번 때리고 기밀을 하나 털었다. 장모님이 나를 데려가서 따뜻한 밥과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멍청한 년아. 내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쨌든 어떻게 해야지? 장모가 나에게 50억의 상가를 주었다는 게 모르지? 내 심장이 당신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는 감동해서 사죄하고 고마웠다. 50억 가치의 건물을 내 명의로 바꿔주었다. 그러니 넌 심장이식과 위자료를 줄 대가가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떡해? 우리 엄마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리가 없다. 건물 하나 넘겨주는 대신에 심장 하나 이식해주는 건데 50억을 넘겨줄 리가 없어.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너는 나에게 심장을 공유할 일이 없어. 충격받은 아내와 함께 나오려던 찰나 장모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장모님께서 큰 눈으로 물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정말 싸웠어요. 아프게 한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무엇을 하는 거죠? 장모님이 오셨어요. 때마침 잘 오셨네요. 당신 딸에게 심장을 못 줍니다. 인연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네요. 오늘 제 심장을 받으면 곧 이혼하고 그 사람과 살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대 때려주었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그럴 리가 있어요. 사냥한 내가 말해봐라. 박서방 몰래 바람 피운 게 사실이야.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장모님께 말하더군요. 그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 남자랑 살림차례도 계획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건물 명의를 넘겨준 거야. 빨리 대답해봐. 어쩌지? 네 혈액형으로 이식을 받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했다던데. 그럼 너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거야? 잠깐, 박서방. 이대로 나가려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가 내 딸을 살려주고 지키겠다고 했던 말이지. 지키는 거라고. 숨을 거세게 몰아쉬며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확고한 결심입니다. 알아들었으면 비켜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그냥 미안해서 안 들던 선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장을 줄 것이라고 각서라도 썼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전혀 신장 이식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극과 극으로 변모해놨어요. 못생긴 마녀 같은 얼굴로 나를 폭행하더군요.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그만두세요. 아니면 내가 참지 않겠어? 내 딸에게 신장을 안 주면 건물을 내라고 했네. 그런데 이 노인이 나한테 신경 쓰지 않더라. 이해되지 않아서 화가 나 법으로 처리해 보겠다고 했어. 그런데 또한 내 아내도 끼어들어서 싸웠어. 그리고 나의 머리채를 잡고 날렸어. 여러 차례로 싸우다가 결국 제압했어. 그런 후에 그들의 뺨을 한 대씩 세게 때려주었어. 그리고 나도 모녀에게 말했어. 50억이나 건물도 신장도 주지 않을 거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자 두 모녀는 마지막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 먼저 장모가 굴복해서 손으로 아내를 찌르자 아내가 꿇었고 두 사람이 손을 빌었어. 아저씨, 내가 이렇게 빌게요.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큰 실수 아니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떤 분인가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고 훌륭한 분이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서 제 딸을 보살펴 주세요. 저는 50억 건물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제 딸을 살려주고 결혼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바람피운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나를 권하고자 날 꼬셨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그때 사이가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 말고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제 살을 구해주세요.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두 모녀가 비굴이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둘이 낄낄 웃으며 등을 돌리고 병원을 나갔어요. 그때 두 모녀가 제 발목을 잡으며 협박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신장 이식을 반드시 해주라며 애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리석은 여인, 너희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인으로 여기는 이록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버리고 말했다. 난 선영이와 내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두 사람에게 지옥에서 살아가게 해줄 것을 다짐했다. 어떤 용서를 구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선약,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을 거야.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장모님 집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상상하며 두 사람은 차가운 눈빛을 보며 내 발목을 놓았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넋이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내 병실로 돌아가서 찢겨진 환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마주쳤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결국 우리 신혼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으니 본가로 돌아왔다. 부모님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고 50억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사람을 살려야 한단다며 신장 이식을 권유했다. 그들은 선하고 이해심이 깊으시고 용서가 쉬우신 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과는 다르기에 아내에게 신장을 주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 뒤에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가서 이혼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장모님과 아내가 50억 건물을 돌려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런 건 이혼 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바람피운 증거를 찾아낸 제가 증거로 제출했고 그동안 장모가 절 하인처럼 부렸던 문자 메시지와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제출했어요. 결국 이혼 사유는 모두 아내 측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전 엄청난 부자가 됐고 아내와 장모님은 돈에 쩔쩔매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저에게 건물을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 아내는 이식할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희귀 혈액형인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증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결국 오랜 시간 투석을 진행하며 지내던 아내는 췌장암이 발병되어 암병 등으로 이번에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시름시름 알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달았죠. 또 제 아내와 바람난 절친 지훈이에 대한 복수가 남아있죠. 그 자식은 나는 7급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했지만 나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고용한 흥신소장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렀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은 대개 7급 공무원이 맡고 있었는데 지훈이의 아들은 조폭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허가해 주었던 것이 발각되었다. 나의 부부관계 외에도 충분히 비위를 피워온 인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흥신소장이 제공해준 조폭들과의 거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집안에 감춰놓은 돈은 모두 압수당했다.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죄를 지은 3명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얼마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50억의 건물을 팔아버렸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사주었다. 50억 중 20억은 부모를 위해 썼고 나머지 돈으로 평생 쉬면서 즐기기로 했다. 일도 하지 않고 제주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관광지를 여행하며 힐링하는 삶을 살 생각이었는데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두려워 해가 바뀌었는데도 쉽게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 착한 여자를 만나도 믿지 못할 것 같아 만남을 피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저를 심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